책 읽어주는 여자. 박순옥 오디오북. 최만식 대표작 탕류. 15. 식욕 방법론. 또 한 번 해가 바뀌어 이듬해 5월이다. 김씨가 그의 남편 탑삭불이 한참봉의 한 방망이에 맞아 죽고 초봉은 호젓이 군산을 떠나고 그런 사단이 있은 채로 두 번째 제 돌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곳 항구 군산은 그러한 이야기는 잊은 지 오래다. 사물과 돈과 사람 세 가지가 한데 뭉쳐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조그마한 거인은 그만한 피비린내나 뉘집 처녀가 생애를 잡친 것 좀 그리 대사라고 두고 잊지 않고서 애달파할 내력이 없었다. 해는 여전히 아침이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철이 바뀌는 대로 풍경도 전과 다름없이 새롭고 조수에 밀렸다가 빠지는 하구는 여전히 흐린 금강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거인은 묵묵히 걸음을 걷느라 사물은 돈을 따라서 돈은 사물을 따라서 사람은 그 뒤를 따라서 모이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리하여 그의 심장은 늙을 줄 모르고 뛰어 미두장도 매일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주사도 무량하다. 수염은 여전히 노랗고 끝도 그대로 아래로 처졌고 눈도 잊지 않고 깜짝거린다. 모습과 함께 변함없다. 몇 푼을 걸고 손바닥을 엎었다 제쳤다가 하는 순간마다 인생에 하고 많은 부침을 되풀이하는 그 틈에 끼어 시세가 들어올 적마다 하박군 우리 정주사도 50전어치 투기에 몸이 자지러진다. 한 가지 놀라운 발전은 단전이라도 미천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어디서 생기는 미천이든 간에 함께 하바하는 같은 하박군에게 총을 놓지 않아서 인심을 잃지 않고 지내니 발전이라면 그런 발전이 있었다. 단연코 작년 가을 이래 정주사는 수재가 분명했다. 도화를 부리고 멱살잡이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한 적이 없다. 이것은 맏딸 초봉이 작년 가을 서울서 돈 500원을 내려보낸 것으로 부인 유씨가 구멍가게 하나를 벌려놓은 그 덕이요 그 끈이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거니 애초에 죽은 고태수가 위조시켜 농간을 부리던 돈으로 미두를 하다가 나게 된 꼬타리를 형보가 얻어 가졌고 형보는 그놈을 언덕 삼아 5, 6천 원의 큰 수를 잡았고 그 돈에서 500원이 손을 거쳐 정주사 내려왔으니 기특한 인연이 아니랄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사위가 되었든지 사위덕은 사위덕이요 결국은 초봉이라는 딸을 둔 보람이라 하겠다. 가게는 삭바느질도 있어서 유씨가 지키고 앉았고 정주사는 밖에서 물건 사들이는 소임을 맡았다. 새벽이면 정거장 앞으로 나가서 길목을 지키다가 들어오는 채소도 사고 공설시장에서 과일이며 과자 부스러기도 사고 더러는 항구에 있는 생선장에 가서 흥정도에서 사다 준다. 그러고 나면 정주사는 온종일 팔자 편한 영감님이다. 바느질을 하랴 가게를 보면서 바쁘니 가게나 지켜주었으면 하겠지만 한 마리의 일전이나 오리가 남는 자반 고등어며 아이들의 코 묻은 일전 한 푼을 바라고 앉아있기가 갑갑하려니와 일변 미두장에 가서 나면 한목에 50전이고 1원이고를 따니 그게 사람이 활발하기도 할 뿐 아니라 이문도 크다.
미천까지 털리는 건 어떻게 하느냐고 부인 유씨가 고시랑거리면 잃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hit도운 소리다. 이 말은 돈을 잃어도 관개치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도 정주사는 듬뿍 3원을 지니고서 한바탕 거들먹거리고 하바를 하던 판이다. 2, 3원의 대금은 아침 가게의 부고가 떨어져서 아침결에 어물전으로 흥정하려 가던 심부름 돈이다. 배고픈 호랑이가 원님을 알아볼 리 없고 무슨 돈이 되었든지 간에 마침 또 간반에는 용금을 꾸었으니 북어값 3원을 미천으로 든든히 믿고서 아침부터 붓배기로 하바를 하느라 깨가 쏟아졌다. 그러나 따먹기도 하고 개우기도 했지만 필경 끝장에 와서 보니 미천이 절반이나 달아나고 1원 50전밖에 남지를 않았다. 미두장의 장이 파자 뿔뿔이 흩어져가는 미두꾼 하박꾼 틈에 끼어서 나오면서 정주사는 비로소 잃어버린 북어값을 생각하고 입맛을 쩝쩝 다신다. 5월에 눈부신 햇볕이 환히 내리는 길바닥으로 흩어져 나오는 미두꾼이나 하박꾼들은 응달에서 자라니 갑자기 일광에 쬐는 것 같아 어디라 없이 풀이 죽어 보인다. 정주산의 가게는 같은 둔뱀이는 둔뱀이라도 전에 살던 집처럼 꼭대기가 아니고 비탈을 다 내려와서 아주 밑바닥 평지다. 살림집들이 앞뒤로 늘비한 길목이라 구멍가게로는 맞춤감이다. 뒤로 부엌 달린 두 칸 방이 살림 겸 바느질 방이다. 지난해 가을 초봉이 내력 없는 돈 500원을 보내서 300원을 들여 이 가게를 꾸며서 벌려놓고 있다. 120원은 재봉틀을 한 대 사놓았다. 나머지는 이사하느라고 오래 못 벗긴 목구멍에 때를 벗기느니 40원이나 녹아버렸고 장사에 나갈 예비돈으로 유씨가 허리춤에서 챙챙 감춰두었었다. 정주사는 그놈을 올감이 씌워다가 4원 보증금으로 쌀이나 한 100석 붙여놓고 미두를 하려고 갖은 공력을 다 들였어도 유씨는 막무가내로 내놓지 않았었다. 아무튼 그렇게 장사를 벌려놓고 있으니까 가게에서 매달 30원 넘게 이문이 나고 재봉틀 바느질도 10여 원이 들어오고 해서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그리 궁색하지 않았다. 정주사가 가끔 미두장의 하바판에서 돈 1원씩 날리기도 하고 오늘처럼 우동 한 턱을 쓸 담보가 생긴 것도 알고 보면 다 그 덕이다. 건설이 더구나 단촐해서 좋다. 초봉은 재작년 이맘때 벌써 식구 중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작년 가을에는 개봉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실상 형주도 그때같이 올라갔을 것이지만 그 애는 작년 4월에 이리 농림학교에 입학해서 통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학하느니 자리를 옮기느니 하면 민폐스럽기만 하겠으니 그럭저럭 졸업이나 한 뒤에 상급학교에 보내더라도 우선 다니던 데를 그대로 다니도록 했다. 이렇게 식구가 단촐하게 내수로 줄고 그 대신 다달이 4, 50원씩 수입이 있으니 억척에 다만 몇 원씩이라도 밀려 차차로 가게를 늘려가기도 하고 했을 것이지만 부원군 팔자랍시고 정주사가 속속들이 잔돈푼을 크게 낭비를 해서 전에 군기를 먹듯 하고 지낼 때보다 집안의 풍파는 오히려 잦았다. 올해 입학해서 1학년이라 항상 두심은 돌아오는 병주도 오늘은 더디어 한 잠도 못 자게 하니 그것도 화가 났다. 동네 안주인이 아이를 얻고 뒤뚱뒤뚱 가게 앞으로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속상하게 북어는 없나 보군 하면서 끼우시 들여다본다. 유씨는 일어서서 나오려다 하다가 고개만 쳐든다.
오늘 벌써 3번째 못 파는 북어다. 부어가 나는 깐으로 물이라도 끓여 놓았다가 들어서는 남편 낯짝에다가 한 바가지 끼얹어주고 싶다. 병주는 막내둥이라서 온갖 응석과 어리광은 있는 대로 받아주던 아이다. 그놈이 이제는 품 안에 안고 재롱을 보던 때와는 딴판이요. 전처럼 응석바지를 안 해주고 나무라면 때를 쓰고 누가 무엇라 해도 듣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유씨는 눈을 부릅뜨고 사납게 홀긴다. 걸핏하면 남편 정주사더러 공부는 많이 하고도 내 앞 하나를 가려 나가지 못한단 말이냐고 바가지를 긋곤 했다. 독서방을 안 치고 15년이나 공부했다는 것이 또 신학문까지 도도하게 하고도 오죽하면 한 푼 벌이도 없이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처자식을 굶길까 보냐고 의간을 했다면서 치마둘은 예편내만도 못하다고 늘 그렇게 오금을 박던 소리다. 그것이 단순한 어린애의 머리에 그대로 박혀서 우리 아버지는 공부했어도 좋은 사람이 안 되었고 그래서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거나 사람이 된다거나 하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병주는 알고 있고 제 소견은 이러한데 공부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니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인지 그것도 알 수 없거니와 암만 공부를 해도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도 못 되고 돈도 못 벌고 할 걸 왜 공부해? 또 좋은 말로 해도 모를 소린데 욕을 하고 때리고 하면서 그러니 그건 분명히 제가 미우니까 괜히 구박을 주느라고 그러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고 따라서 심술이 나서 앙알거렸다. 그러나 유씨는 그러한 반성을 하지 않는 어린 것이 벌써 깜찍스럽게 보일 뿐이다. 그래, 요 못된 자식, 넌 그래서 세상에 못난 네 아버지 본만 볼 테냐? 사람 같지 않은 것 같으니라고 사람 되라고 경익듯하면 지지리도 못난 애비본이나 뜨려고 들고 씨알머리. 남편더러 귀먹은 푸념을 뇌까리면서 혀를 꿀꿀 차고 재봉틀 앞으로 다가앉는다. 그러자 마침 맞게 정주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웬일이야? 넌 또 왜 울고 있어? 응? 어째서 큰 소리가 나고 이러느냐? 정주사는 막내둥이의 아버지다운 상냥함과 한 집안의 가장다운 위엄을 반반씩 갖추면서 서둔다. 정주사에게는 바라지도 못한 좋은 트짓거리다. 병주도 속으로 옳다. 이제는 어디 보자고 기강이 나서 힝 소리를 더 크게 운다. 유씨는 돋보기 너머로 힐끔 한번 거듭떠보다가 아니 꼽다고 난놀림을 하면서 바느질을 붙잡는다. 이 소리 썩 그치지 못하느냐? 어째 조용조용 타르지를 못하고서 노상 큰 소리가 나게 한단 말이오. 그 전과는 달라서 길가로 나앉았으니 좀 조심을 해야지. 걔 무슨 모양이란 말이오. 무지막지한 쌍놈의 집구석같이. 아따 끔찍이도 옛서 체면. 체면이라고? 걔 어째서 체면을 안 볼 것은 또 뭐란 말이오. 큰 소리 혼자 하려 들어 모두 떼거지가 될 꼬락서니에 이거라도 채려놓고 앉아서 목구멍에 풀칠하니깐 조가 나서 그러죠? 당신도 이제 나이 50이니 정신 차릴 때도 됐으면 대체 어쩌자고 이 모양이오. 동력이 훤하니까 다 내 세상으로 알고 그러슈? 복장이 뜨뜻하니까 생시가 꿈인 줄 알고 그러슈? 그러길. 아니 그건 또 무엇이 어쩌다고 당치하는 푸념을. 내가 푸념이요? 내가 푸념이야? 대체 그년의 북어는 대국으로 사러 갔더란 말이오. 서천 서역으로 사러 갔단 말이오. 그러고도 온종일 흥덩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저녁때야 맨손 내젓고 들어와선 그래 무슨 얌체의 큰소리요? 큰소리가. 이게 모두
나 혼자 먹고 살자는 노릇이란 말이요? 아니,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지. 그래, 내가 부고 흥정을 안 해다 주어서 그래? 옆에 내가 삼남대로 바닥에 앉아서 이 회개한 말이오. 어디서 생긴 행실머리람. 에이, 고연지고. 싸움은 파야우로 익어간다. 조그맣까 당도한 승재는 가게로 손뜻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퉁이에 비켜서서 주춤주춤한다. 승재는 이 집에서 가게를 내고 이만큼이나 살아가게 된 그 돈 500원의 내력을 잘 알고 있다. 작년 가을 개봉이가 서울로 올라가더니 초봉에 지나간 이태 동안의 일과 생활을 대강 편지로 알려주었었다. 그것을 미루어 승재는 초봉이 박재호라는 사람의 첩 노릇을 한 것이나 그자한테 버림을 받고 장영보라는 극히 불쾌한 인간과 사는 것이나 죄다 친정을 돕기 위하여 그랬느니라고 해석하게 되었다. 끝끝내 딸 자식 하나를 희생시켜서 생활을 도모하고 있는 정주사네한테 반감이 없을 수가 없었다. 승재는 이 정주사네가 명림인의 내와 또 달라 낡았으나 명색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그따위 짓을 하는 건 침을 뱉을 더러운 짓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교양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기까지 했다. 가난한 사람은 교양이 있어도 그것이 그네들을 선량하게 해주는 것이 못되고 도리어 교양의 지혜를 이용하여 무지한 사람들보다도 더욱 간악한 짓을 한다. 작년 가을 개봉이가 집에 없을 때부터 실상 만나볼 사람도 없거니와 겸하여 정주사네한테 그러한 반감도 생기고 해서 승재는 그동안 발을 끈다시피 하고 다니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군산을 떠나게 되기도 했거니와 마침 또 개봉에게서 형 초봉이 자나깨나 마음을 못 놓고 불안하게 지내니 부디 집에 들려서 장사하는 사장이 어떠한지 직접 자상하게 보아달라는 편지가 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내키지 않는 걸음을 했다. 와서 보니 우환중에 또 이런 싸움이라 오쟁이를 뜯는 것 같이 더욱 불쾌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설 수는 없지만 부부싸움을 하는데 불쑥 들어가기도 못하고 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문득 옛 거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산신당에서 거지 둘이 의좋게 살고 있었다. 그 둘은 저희끼리도 의가 좋았거니와 밥을 빌려오면 먼저 산신령님께 공양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 덕에 산신님은 여러 해 동안 바가지 밥이나마 달게 얻어 자시고 지냈는데 하루는 산신님의 안악이 산신님을 보고 거지들한테 무엇 보물 같은 거라도 주어서 은공을 갚자고 했다. 산신님은 보물을 주어서는 도리어 그네들을 불행하게 한다고 안악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조르니까 자 그럼 이걸 두고 보라면서 좋은 구슬 한 개를 위패 앞에다가 내놓아 주었다. 두 거지는 그것을 얻어서 좋아서 날뛰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팔자를 고쳤다고 그러니 우선 술을 사다가 산신님께 치아도 할 겸 우리도 먹자고 그중 하나가 술을 사러 마을로 내려갔다. 남아있던 한 거지는 그 구슬을 제가 혼자 독차지할 욕심이 났다. 그래서 그는 몽둥이를 마침 들고 섰다가 술을 사서 가지고 신당으로 들어서는 동무를 때려 죽였다. 그리고 좋다고 우선 술을 따라 마셨다. 그러나 술을 사러 갔던 자도 그 구슬을 저 혼자 독차지할 욕심이었던지라 술에다가 독약을 탔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신 다른 한 자도 마저 죽었다. 이 꼴을 보고 산신님은 안악더러 저걸 보라고 그러니까 에여 내가 무얼 하더냐 하여 그제서야 산신님의 안악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승재는 정주산의 양주가 싸우는 것을
산신당의 두 거지한테 빗대놓고 생각하노라니까 이들도 정말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망상이 들어서 어쩐지 무시무시했다. 싸움은 차차 더 커간다. 그래, 내 행실이 그렇게 쌍스럽다고? 그래! 유씨는 와락 재봉틀을 밀어젖히면서 일어섰다. 서슬에 와그르르 하고 받쳐놓았던 괴짝이 열려 재봉틀이 방바닥으로 나동거라진다. 유씨는 홧김에 밀치기는 했어도 설마 넘어지라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만약 부서지기나 했으면 어쩌나 싶어 화보다도 가슴이 뜨끔했다. 재봉틀이래야 인장표도 아니요 120원짜리 국산품 손틀이기는 하지만 천하에도 없이 끔찍이 여기는 보배다. 유씨는 늘 믿게 굴던 개봉이 같은 딸 하나쯤보다는 차라리 이 재봉틀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렇지 않고 웬만큼 대단해하던 터라면 남편이 알밉고 부안하는 깐으로야 번쩍 들어 내동댕이 쳐서 부숴버리기라도 했지. 좀 밀쳤다고 넘어지는 것 좀 아무렇지도 않아 했을 것이었다. 재봉틀이 넘어지느라고 갑자기 와그르르 요란 소리가 나는 바람에 승재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가게로 뛰어들었다. 정주사는 승재가 반갑기보다 몰리는 싸움의 중재를 매게 된 것이 다행이라서 얼른 낯빛을 풀어서 흥감스럽게 인사를 먼저 한다. 유씨는 싸움이야 실컷 더 해야 했을 판이지만 재봉틀이 넘어지는데 가슴이 더럭해서 잠깐 얼떨떨하고 서 있는 참인데 일변 반갑기도 하지만 막상 승재가 오고 보니 차마 더 기승은 떨 수가 없었다. 두 양주는 다 같이 어색한 대로 반색을 하면서 승재를 맞는다. 그래, 싸움하던 것은 어느덧 싹 씻은 듯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천연을 부리니 싱거운 건 승재다. 그냥 말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싸움이 아니고 살림까지 부수는 게 놀라워서 그만 엉겹결에 툭 튀어들었던 것인데 이건 요술을 부렸는지 싹 씻은 듯이 하나도 그런 내색은 없고 둘이 다 반갑게 인사를 하니 긴장했던 편이 멋쩍었다. 어째서 그리 볼 수가 없나. 이리 좀 와 앉게. 그려. 원 괜찮습니다. 곧 가야 하니까요. 형주랑 병주랑 그새 학교엔 잘 다니나요? 승재는 이런 인사의 말을 하면서 정주산의 양주와 가게 안을 둘러본다. 어느새 눈깔 사탕 두어 개 쥐어 넣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공부라고 한다는 게 그래. 그런데 참 자네는 작년 가을에 무엇이냐. 의사에 합격이 됐다고. 참 경사스러운 일일세. 정주사는 여전히 남의 사무실에 심부름꾼같이 차림새가 구지레한 승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군기가 흐르느냐고는 차마 박절이 묻지 못하고서 혼자 고개만 끄덕거리다가 좋게 둘러대느라고. 그러면 자네도 이제는 병원을 설치하고서 다 그래야 할 게 아닌가? 네, 그렇잖아도 이번에 어쩌면 이번에 병원을 설치하게 되나? 참 장한 노릇이네. 뭐 된다고 해도 그리 변변찮습니다마는. 원 그럴 리가 있나. 그래, 설치하게 된다면 이 군산이렸다. 그렇지? 군산이 아니고 저 서울서 어느 친구 하나가. 유씨가 남편한테 승재를 뺏기고서 말을 가로챌 기회를 노리다가 얼핏 이렇게 대꾸하고 나선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작정이 됐어? 아직 작정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시방 의사 면허가 없으니까 같이 해나가는 양으로 와서 있어달라고 그런 기별만 왔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가서 잘 상의를 한 뒤에 그래서 이번 올라가면 어쩌면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도 여쭐 겸.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찾아왔구려. 잊지 않고서 찾아와 주니 고맙소만 떠난다니 섭섭해 어떡하오. 우리가 참 남서방 신세도 적잖이 지고 참 그러나 저러나 이러고 섰을 게 아니라 이리 좀 올라오. 원 섭섭해서 방을 치울 테니 우선 거기라도. 유씨는 너추레를 떨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나동거라진 재봉틀을 바로잡아 한편 구석에 치워놓느라 한참 분주하다. 유씨는 승재를 생각하면 초봉을 생각하고 사뭇 회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승재가 이제는 버젓한 의사가 되어 병원을 내려고 서울로 떠난다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오늘 같은 날은 가슴을 부둥켜 안고 지나간 일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일찍이 초봉이 승재한테로 뜻이 기우는 눈치였었고 승재 또한 그렇게 부랴부랴 이사하던 것을 보면 초봉에게 마음이 깊었던 모양이고 했으니 만약 저희 둘을 서로 배필로 정해 주었더라면 초봉의 팔자도 그렇게 그르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날 이러한 승재를 제 남편으로 받들어 호강을 늘어지게 하고 집안도 또한 이 사위의 덕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그 천하의 몹쓸 놈 고가한테 깜빡 속아서는 그런 끔찍스러운 변을 다 당하고 필경은 자식의 신세가 그 지경이 되었으니 10번 발등을 찍어도 시원하지 않았다. 하기야 어찌 되었으나 그 덕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혼인 전후에 돈을 적지 않게 얻어 쓴 것도 쓴 것이고 초봉이 서울로 올라가서 다달이 20원씩 보내주어 그걸로 큰 힘을 보았고 작년 가을에는 한몫 500원이나 내려보낸 것으로 이만큼이라도 가게를 차려놓고서 그 끈에 연명하고 있으니 그것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딸의 일생을 버려준 것에 대한 말도 안 되게 가슴이 아프다. 그때 그저 눈을 찔끔 감고서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먹었다든지 또 그 당장은 미워서 욕을 했어도 개봉이가 말하던 대로 염탐이라도 좀 해서 고가의 청혼을 물리쳤더라면 그새 한 2년 집안의 고생은 더했을 망정 오늘날 와서 제 팔자 부럽지 않았을 것이고 집안도 떳떳이 사위의 덕을 볼 것이고 그랬을 것이 아니더란 말이냐.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승재가 마지막 시험을 치른 결과 합격이 되어서 아주 온근 의사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싹 더 마음이 당겨 혼인을 서둘러 볼 요량까지 했었다. 그런데 9년 개봉이가 못 가게 막는 것도 듣지 않고서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또 승재도 발길을 뚝 끊다시피 다니지를 않고 해서 유씨는 적잖이 실망하고 있던 참이다. 유씨는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거든 개봉이와 저희끼리 그 소위 연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어울리도록 어쨌든 자주 상봉도 하고 하게 마련을 해놓을 요량이다. 그래만 놓으면 일은 저절로 술술 들어달 판이다. 아 글쎄 우리 작은 년은 말이오. 그년이 공부를 한답시고 쫓아 올라가더니 웬걸 학교는 다니지 않고서 무얼 하더냐. 나는 밤낮 듣고도 잊으니 아 백화점에 다닌다는구려. 그년이 무슨 제랄이야. 글쎄 더 높은 학교를 못 가서 노래 부르듯 하던 년이 그게 무슨 변덕이오. 뭐 제 형이 뒤를 걷어주고 하니 공부를 하자면야 좀 좋수. 승재는 무엇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 그냥 덤덤하게 앉아 있었다. 그년이 까부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년이 그렇지만 그년이 까불긴 해도 재주는 있다우. 또 제가 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싹수가 없진 않은데 그리고 하기야 까부는 것도 다 철들면 괜찮을 테고 하지만 승재는 유씨가 그 입으로 이렇게까지 개봉이를 추는 소리를 듣느니 처음이다. 이건
나의 간곡한 부탁인데 남서방 이번에 서울 올라가거든. 그년더러 에여 그지 작파하고서 공부나 더 하라고 남서방이 단단히 좀 나무라기라도 하고 타이르기도 해줘요. 남서방 하는 말이면 곧잘 들을 테니까 나는 아주 남서방만 믿겠수. 그러니 남서방이라도 서울 가서 있으면서 오면 가면 보살펴주면 저희도 마음이 든든할 것이고 애미애비도 다 마음이 놓이지 않겠수. 그러니 부디 좀 보살펴 주시오. 승재는 짐작하기에는 이 수다스럽고 의문스러운 만화님이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초봉과 가까이 하게 이러쿵저러쿵 두 사람을 도로 빗끄럼에 놓자는 수작이거니 싶었다. 그러나 승재는 천만당치도 않는 소리다. 과연 승재는 그것이 젊은 첫사랑이었던 만큼 시방도 초봉에게 아련한 해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러므로 초봉의 운명을 매우 슬퍼했고 그를 불쌍히 여겨 깊은 동정도 하기는 한다. 그러나 꿈에라도 그녀를 다시 찾아내어 예정을 도로 누린다던가 더욱이 그녀를 제 아내로 맞이한다든가 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리얼하게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차라리 개봉이다. 그녀는 드디어 승재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승재도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가 작년가을 개봉이 서울로 뚝 떠난 뒤에야 제 몸뚱아리가 통째로 없어진 것 같이 허전함을 느끼고서 비로소 그것이 개봉으로 인한 탓인 줄을 알았었다. 유씨와 정주사가 사뭇 부여잡다시피 저녁을 먹고 가라고 만류하는 걸 뿌리치고 승재는 콩나물 고개를 넘어 부랴부랴 S여학교의 야학으로 올라갔다. 벌써 5시 반이니 오늘은 좀 더 일찍이 갔어야 할 야학 시간도 빠듯하거니와 일찍언이 명님을 찾아봤어야 할 것을 쓸데없이 정주산에서 우물쭈물한 그것이 찝찝했다. 여학이라는 건 작년 늦은 봄부터 개복동과 둔배미의 몇몇 사람이 의논해서 S여학교의 교실을 오후와 밤에만 빌어서 낮으로 일을 다닌다거나 놀면서도 보통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억 니은이며 1, 2, 3, 4 같은 것이라도 가르치자고 시작을 한 것인데 마침 발기한 사람의 승재와 안면 있는 사람이라서 승재더러도 매일 산수 1시간씩 맡아보아 달라고 청을 했었다. 승재는 직원실에는 들리지 않고 바로 교실로 들어갔다. 급장아이를 직원실로 보내고 출석부만 가져오게 하고는 모두 오두카니 고개를 쳐들고서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휙 한번 둘러본다. 학과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면 언제고 별뜻 없이 한번 둘러보는 게 무심한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이것이 너희들과도 마지막이니라 생각하면 평소처럼 무심하지가 않고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똑똑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작년 겨울부터 그는 계몽이니 혹은 교육이니 한다지만 어느 경우에는 절름발이를 만드는 짓이고 사실상 이익보다 독을 끼쳐주는 게 아니냐고 지극히 좁은 현실에서 얻은 결론으로 막막히 회의하기 시작했었다. 그러기 때문에 야학 맡아보는 일도 신명이 떨어져서 도로 작파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속은 어찌 되었든 같은 교원이며 아이들한테고 떳떳하게 내세울 이유도 없이 그만두겠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를 않아서 오늘날까지 머뭇해왔던 것인데 그러던 계제에 이번 서울로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참이다. 아이들의 집은 벌이가 없어 대개 하루나 이틀을 굶는 집이다. 승재는 더욱이 당장 굶고 앉아있는 집을 찾아갈 때면 차마 그대로 돌아서지를 못해 지갑에 있는 대로
털어놓곤 했다. 마침 지닌 돈이 없으면 뒤로 1원이라도 변통해 보내주곤 한다. 그뿐 아니라 온종일 굶고 있다가 축 처져서 명색 공부랍시고 하려고 온 아이들한테 호떡이나 떡이나 사서 먹이는 게 공부보다도 훨씬 더 요긴한 일과였다. 그러느라 작년 가을 의사 면허를 땄을 때 병원 주인이 40원을 올려주어 80원이나 받는 월급이 약품값으로 20원가량, 생활비로 10원가량 들고는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빠져나가곤 했다. 그러나 전과 달리 시방 와서는 하루하루 막막한 생각과 더불어 우울만 더해갔다. 승재가 가난한 사람의 병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돈도 받지 않고 치료해 준다는 소문이 요새 와서는 좁다고 해도 인구가 6만 명이 넘는 이 군산 바닥에 구석구석 모르는 데 없이 고루 퍼졌고, 그래서 위급한데도 어찌하지 못하는 병자만 돌아봐 주어도 항상 10사람은 더 된다. 그 밖에 종기야 가슴앓이야 하고 모여드는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큼직한 종합병원 하나를 차리고 앉았어도 그 사람들을 골고루 만족히 치료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대체 이 조그만 군산 바닥이 이러하면 조선 전체는 어떠할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승재는 기가 딱 질렸다. 단지 눈에 띄는 남의 불행을 차마 보지 못해 제 힘껏 그를 도와주는 데서 만족하지를 않고 그 불행한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대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승재로서 발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겨우 그 양으로 눈으로 갔을 뿐이지 질을 알아낼 시각에 이르질 못했다. 따라서 가난한 병과 무지로 해서 불행한 사람이 많은 줄까지는 알았어도 사람이 어째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에 지고 하느냐는 것은 아직도 알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소박한 휴머니즘밖에 없는 시방의 승재는 지금의 결론은 절망적이다. 그래도 눈으로 보고서 외면하지 못해 돈푼이나 들여서 구제나 치료를 해주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한다기보다도 우선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제 노릇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다. 이러한 해석 끝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으냐고 자연 반문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다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다. 오늘 야학에서 일찍 6시까지 시간을 끝내고 교원 2사람에게 내일 밤차로 떠날 듯하다는 기별을 한 뒤에 이리로 인해오는 참이다. 아직 해가 지기도 전이라 손님은 들지 않았고 이방저방 색시들이 2씩 3씩 늘비안이 드러누워 콧노래도 부르고, 누구는 단속꽃 바람으로 우통을 벗어젖히고 세수하느라 씩씩한다. 기웃기웃 내다보는 색시들이 죄다 비틀어져 보이기도 하고, 볼때기나 이마떼기나 코허리가 썩어 들어가는 걸 분으로 칠해서 감춘 듯이 보였다. 승재는 그의 말대로 하면 이런 것은 인류가 환장해서 동물로 역행하는 구렁창이었다. 환장하지 않고서 결단코 그렇게 파렴치가 될 이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러므로 승재는 소위 환장을 해서 동물로 역행하는 여자들을 그 허물이 전혀 그네들 자신에게 있는 줄만 알고 있어서 그들을 동정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더럽다고 침을 뱉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명림이는 승재가 찾아온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워서 건넌방에 서 있다가 우르르 달려나온다. 그러나 승재와 얼굴과 마주치자 햇쑥 웃으려다 말고 금시로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몸을 획 돌이켜 쫓아나오던 건너방으로 도로 들어가서는 울면서 주저앉는다. 승재를 보고 운 것도 반가운 한편
어린애다운 농담으로 눈물이 나왔다. 명님이 눈물 글썽거리는 것을 보고서 승재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옳게 처량했다. 저렇게 애련하고 저렇게 순진해 보인 소녀를 이 구렁창에다 두고 환장한 인간들로 더불어 동물로 역행하는 건 도저히 못할 노릇이라 생각하면 슬픈 것도 슬픈 것이려니와 그는 다시금 마음이 초조했다. 승재는 암만 동정이나 자선이란 자신의 감정을 위안시키기 위한 제 노릇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가지고 있어도 시방 명님을 구해주겠다는 이 형편에서는 그런 생각은 몽땅 어디로 가고 없다. 또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이 행동을 막진 못한다. 그새 사흘 동안 승재는 제 힘껏 눈을 뒤집어 쓰고 날뛰다시피 했었다. 물론 승재 주변인이 별 수가 없기는 했었지만 아무려나 애는 무척 썼다. 사흘 전 명님이 찾아와서 몸값 200원에 팔렸다는 것이며 내일 밝은 날이면 아주 계명옥으로 가게 되었다고 작별하려고 왔다는 말을 듣고는 펄쩍 뛰었었다. 그는 그동안 명님이 부모 양서방 내외더러 자식을 몹쓸 데다가 팔아먹었어야 쓰겠냐고 그런 생각은 부디 먹지 말라고 만나는 족족 일러왔고 양서방네도 듣는 듯해서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을 깜빡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승재는 당장 2주먹을 불끈 쥐고 양서방한테로 쫓아가려고 일어섰으나 양서방은 그 돈을 몸에 지니고 아침에 벌써 장사할 건어물을 사러 섬으로 갔다는 명님의 말을 듣고 그만 떡심이 풀려 방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밤새껏 승재는 두루두루 궁리한 후에 이튿날 새벽같이 병원 주인 오달식에게 서울로 가는 걸 서너 달 미루고 더 있어 줄 테니까 돈 200원만 취해달라고 말해보았다. 그러나 병원 주인은 며칠 전에 승재가 서울로 가는 걸 이틀 동안만 더 있어달라고 졸라도 듣지 않았을 때 속으로 노여움이 났었다. 또 석 달이나 넉 달 더 있어주는 건 고마울 것도 없어서 그래저래 심술을 피우느라고 한마디에 거절해버렸다. 승재는 믿었던 것이 낭패가 되고 보니 달리 아무 변통도 할 수가 없어 코가 석자나 빠졌다. 할 수 없이 책을 죄다 팔아버리려고 혼책 살 사람을 데려다가 값을 놓게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이런 군산 바닥에서는 의학서류며 자연과학에 관한 서적은 사놓는데도 팔리지를 않는다고 손을 저었다. 그래도 꼭 팔겠다면 한 80원에나 사겠다고 배를 튕겼다. 도통 400권의 정가대로 치자면 근 1000원어치도 넘는 책이다. 그래도 승재는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대로 80원에 내놓았다. 그리고도 심지어 헌 책상이며 자취하던 부둥가리까지 헌 옷벌까지 모조리 쓸어다가 팔 것 팔고 잡힐 것 잡히고 한 것이 겨우 15원 남짓해서 서울 올라갈 차비 5원을 내놓으면 도통 90원밖에는 변통이 못 되었다. 그러고서도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그동안 다달이 몇 원씩이라도 저금이나 해두었더라고 하고 아닌 후회나 했다. 할 수 없이 마음은 초조해오고 달리 종시 가망이 없고하여 그놈 90원이나마 손에 쥐고 허허 실수로 또 오늘 일이 여의치 못하면 뒷일 당부도 할 겸 명님과 작별이라도 할 겸 이렇게 찾아왔다. 승재는 가뜩이나 낯선 터에 명님을 따라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한참이나 두리번거리다가 겨우 주인 양반을 좀 만나보겠다고 했다. 주인은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웬 뚱뚱한 여자 하나가 아직 이른 태극선을 손에 들고 나서는 것도 승재한테는 의외라거니와 그녀의 뚱뚱한 것이며 차림새 역시 매우 혼란스러운 데는
어쩌면 기가 딱 접질리는 것 같았다. 나이는 한 50이나 되었을까. 볼이 축 처지고 두턱진 얼굴이 불그레 화색이 돋는 것이며 윤이 자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치마를 질질 끌면서 상칸 마루가 사뭇 나들이를 나온 길인 듯 해서 후덕하고 점잖해 보였다. 누구시오? 왜 그러시오? 저 주인 양반이십니까? 승재는 아무러도 좋을 말을 다시 묻는다. 글쎄,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요. 사내 주인은 없단 말이요. 그러니 할 말 있거든 나에게 하시오. 어디서 오셨소? 네, 그러면 저 명님이라는 아이가 여기 와서 있는데요. 명님이? 명님이? 저 그저께 새로 저기 위에 사는 양서방네. 네, 양서방네요. 있지요. 홍도 말씀이시군. 그래, 그 애를 만나러 오셨소? 일가 되시오? 일가는 아니고요. 그의 일루에서 주인 양반하고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나하고 상의하신다? 네. 그럼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저 남승재라고 저기 금호병원에. 네, 아, 그러시오? 주인 여자는 승재의 말이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알아듣고는 반색하며 갑자기 수선을 떨면서 온 그러실 줄은 몰랐네요. 좀 올라오십시오. 어서 저리로 좀 올라가십시다. 나도 뵙긴 처음이지만 소문은 들어서 참 장하신 일 하신다는 양반인 줄은 알고 있답니다. 어서 이리 여기로. 승재는 주인 여자의 수선스런 행동에 멋쩍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청하는 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권하는 대로 모보단 방석을 깔고 앉았다. 주인 여자는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내놓는다. 재떨이를 비오게 한다. 부산하게 서둘다가 겨우 자리를 잡고 앉더니 이번에는 입에서 침이 마르게 승재를 추앙한다. 승재는 처음 생판 몰라주고서 쨍쨍할 때와는 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 우선 제 용물을 꺼내기가 쉬울 것 같았다. 걔, 그 아이는 어찌? 전부터 아름이 있던가요? 혹시 같은 한 고향이라든지? 승재는 비로소 제 이야기를 내놓을 기회를 얻었다. 처음 병을 고쳐주느라고 명님을 알게 된 내력부터 시작하여 이내 3년 동안이나 친누이 동생같이 기워하던 것이며 그런데 뜻밖의 이런대로 팔려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았던 것이며 그래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백방으로 주선을 해보았으나 돈이 90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며 그러니 물론 경우가 아닌 줄 알지만 그놈 90원만 우선 받아두고 그 애를 보내주면 일간 서울로 올라가서 석 달 안에 실수 없이 나머지 처진 것을 보내주겠나라고 이렇게 조곤조곤 정성을 들여 사정설파를 이뤄놓았다. 주인 여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냐고 그러냐고 맞장구만 연신치고 있더니 승재의 말이 다 끝나자 한참 만에 허허 하고 탄식인지 탄복인지 모르게 우선 한마디 해놓고 새로 담배를 붙여문다. 참 장하신 노릇입니다. 그래도 다 섭섭하시겠지만 그래드리기가 난처합니다. 네. 어느 편이냐 하면 호탕을 치기가 십상이려니 미리 각오를 안 한 것은 아니나 막상 이렇게 되고 보면 승재는 신명이 떨어져 고개를 푹 수그리고 묵묵히 말이 없다. 그래 드렸으면야 대접도 되겠지만 글쎄 좀 보시오. 나도 이게 좋으나 굳으나 영업이 아닌가요? 영업하자고 옹색한 돈을 들여서 영업자를 구해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영업도 미처 않고서 도로 물려주기가 억울한데 우한 중에 들인 돈도 다 찾질 못하고서 내놓는 데서야 그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기왕 점잖은 쉼터에 말씀하신 그 대접으로
내가 드린 미천만 한 번에 치러주시면 두말 없이 그때는 물려드리지요. 승재는 하도 막막해서 뒷일 상이나 부탁을 하자던 일도 있고 덤덤히 앉아만 있다. 그런데 여보시우, 주인 여자는 뒤풀이가 미흡했던지 또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었던지 음성을 훨씬 풀어서 부침성 있게 다시 말한다. 승재는 무엇인가에서 고개를 쳐들고 말을 기다렸다. 이런 건 나부터 객적은 소리지만 다 쓸데없는 지식디다. 다 괜히 그러시지. 네? 그건 어째서? 여보시오, 시방 당신은 그 애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도로 빼자시잔 요량이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데라도 와서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나아요. 주인 여자는 볼때기살이 털레털레하도록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자, 당신님, 저의 형편을 잘 아시겠구려. 아시지요? 별 수 없이 멀쩡히 굶지요. 아마 하루 한 끼조차도 어려우리다. 그러니 이 세상에 글쎄 배고픈 서름 외에 더한 서름이 어디 있겠소? 꼬르륵 소리가 나다 못해 쓰라린 창자를 트어줄고 앉아서 눈 멀뚱멀뚱 뜨고 생배를 곪는 서름보다 더한 서름이 있답니까? 고생하고는 제일 가는 고생이고 그런 게 불쌍한 사람이지 누가 불쌍하오? 남의 무엇은 크다고 부지깽이로다가 찌르더란 푼수로 다 남이야 남의 시장한 창자 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니까 배가 고픈지 어떤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은 육성으로 생 배골기는 진정 못할 노릇입니다. 못할 노릇일 뿐 아니라 승재는 그동안 약 아이들의 가정들을 다니면서 보아야 그들이 누구 없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개개벌이가 없어서 놀고 있는 것 아니면 병든 사람인 줄을 그는 역력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렇다면 시방 이 여자의 말이 옳다 해야 하겠는데 승재는 실상인즉 그 인간의 기준이라는 건 제가 몸소 현실을 손으로 파헤치고 캐낸 수학이 아니라 남이 마련한 결론만 눈으로 모방해서 그것이 바로 제 것인 양 만능인 양 든든히 믿고서 되돌려다 볼 생각도 하지 않는 우상일 따름이다. 결국 승재는 그래서 시초 모를 결론만 떠받고 둔정거리는 셈이요. 그러니 저는 암만 큰 소리를 해도 그게 무지지 별 수 없었다. 말도 마시오. 주인 여자는 곁을 내어 떠든 것이 멋쩍었던지 해벌쩍 웃으면서 뒤로 물러앉는다. 다 몹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호강하자고 딸 자식을 내놓는 연놈도 있고 아편을 하느라고 청루에 술집에다 팔아먹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열의 아홉은 같이 앉아 굶다 못해서 하는 짓입니다. 나는 이런 장사를 여러 한 덕에 그 속은 뚫어지게 알고 있다오. 배고픈 호랑이가 원님을 알아보나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도둑질인데 그래 당신 생각에는 이런 데 와 있는 이보다 도둑질이 낫다고 생각하시오? 승재는 도둑질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낫다고 판단을 선뜻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거 보시오. 도둑질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앉아서 꼿꼿이 굶어 죽어요. 인간 탈을 쓰고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생으로 굶어 죽다니 그런 천하의 억울한 노릇이 있어요. 잘나나 못나나 한 세상 보자고 태어난 인생인데 그러니 살고 볼 일이지. 이렇게 사는 게 나쁘?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하실는지야 모르겠소만 저 애를 빼줘도 별 수 없으리다. 또 팔아먹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니요. 나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겪음을 있어서 하는 소리랍니다. 아 글쎄 그 사람 내가 그까짓 것 돈 200원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 줄 아시오? 장사? 단 1년 지내면 오래가는 셈이죠.
그리고 나면 그땐 처음도 아니겠다. 한번 깻묵 맛을 들였으니 오직 잘 팔아먹어요. 시방이야 그때나 배고프기는 일반인데 안 팔아먹겠수? 두 번째 굶어 죽더라도 안 팔아먹을 애미애비라면 애여 처음부터 팔아먹지 않는다우. 생각해 보시오. 이치가 그럴 게 아니오. 승재는 과연 그럴듯하게 고개를 연신 끄덕거린다. 그러고 보니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보내서 몸을 빼놓아 준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일 것 같았다. 보아서 촌농가집으로 민면이라도 주게 하든지. 승재는 꼭 그러겠다는 작정이라니보다 어떻게 할까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는 것을 여자가 얼핏 내달아. 그것도 괜한 소리지요. 그건 왜죠? 당신님, 여기 촌 옆에 네들 거 팔자가 어떤지 아시오? 아마 잘 모르시나 보니까 좀 들어보시오. 그 사람 네들 여름 한철이나 겨우 시커먼 꽁보르밤이나 배불리 얻어먹지. 여느 땐 굶고 지내오. 옷이 어디 번번하오? 삼복에 무명껏 칭칭 감고 살고 동지 섣달에 맨발에 혹고쟁이 입고 덜덜 떨겠지요. 일은 그리고 뭐 말이나 속았지요. 도무지 사람 꼴이 아닌걸. 그런데 열이면 열 다 시어미가 구박하고 걸핏하면 서방놈이 때리죠. 어디 개팔자가 그렇게 기구하오? 차라리 개만 또 못하지. 그러니 자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도 못 얻어먹고 헐벗고 뼈가 휘게 일하고 그러고도 밤낮 방망이 찜이나 받고 응? 그러면서 그 흉악한 농투성이한테 계집으로 한산에 섬긴다는 것 그까짓 게 무슨 그리 큰 자랑이고 그까짓 게 무슨 그리 대단한 영화라고 그 노릇을 한단 말씀이요. 대체 춘향이는 이도령이 다 잘나고 또 재정도 있고 해서 절개를 지킨다지만 시방 여느 계집들이야 그까짓 일부 종사가 하상 그리 대단하다고 촌 농투성이한테 매달려서 그 고생을 할 게 뭐란 말씀이요. 네, 당신님이 기호하신다니 저애만 하더라도 내가 시방 얘기한 대로 촌에 가서 그 팔자가 된다는 당신님 생각에 좋겠소? 예? 나 같으면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다 두겠소. 만일 농촌 여자의 생활이 사실로 그렇다면 과연 명님에게 그 길에서 이 길로 올마가라고 한다는 것도 결국 새빨간 나무로 앉아서 나만 오를 줄 알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싶었다. 뿐 아니라 정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여자의 말 맞다나 승재로서는 명님을 그런 데로 보내기가 가엾어 차마 못할 일이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좀 해주실까요? 오래오래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둘이 궁리하던 승재가 겨우 얼굴을 쳐든다. 어떻게 무슨 좋은 도리가 있으시오? 내가 내일 밤차로 서울로 떠나는데요. 가서 속히 그 돈을 마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글쎄 그러신다면 물론은 드리지요. 시방 말씀한 대로 지 부모가 다시 또 아니 그러니까 차비도 붙여드릴 테니 집으로 보내지 말고서 바로 서울로 보내주시오. 아, 네네. 그야 어렵잖지요. 그렇지만 부모니까 말이 없을까요? 그건 내가 잘 말을 일러두지요. 뭐 못한다고는 못할 테니까요. 부모란 말이 없다면야 좋을 대로 해드리지요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아직도 어린아이고 하니깐 내가 야속한 짓은 안 시키고 잘 맡아뒀다가 도로 내드릴 테니 안심하시고 속히 조처나 하시도록. 승재는 주인 여자가 말이라도 그만큼 해주는 게 여간 마음이 든든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앉아서 명님이 서울로 데려다가 제 밑에 두고 간호부 견습을 시키든지 또 형편이 웬만하면 공부라도 시킬 생각을 해냈다. 선뜻 생각한 것이라도 더없이 묻어냈고 진작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양서방한테라도 미리 말했을 터니 그네도 참고 기다렸지 이렇게 갖다가 팔아먹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각다분한 일도 없으려니 싶어 느긋이 후회도 들었다. 승재는 주인 여자들어 넉넉 잡고 2달 안으로 돈을 보내줄 테니 그리 알고 부디 잘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인 여자는 마루로 따라 나오더니 되도록 일이 쉽게 끝내달라고, 실상 다른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돈 이자와 밥값까지도 쳐서 받겠지만 젊은이가 마음이 하도 어지러서 그게 고마워 봉금 200원만 받겠노라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조처를 해달라고 도리어 신신당부한다. 승재는 이 여자가 그만큼 속이 트이고 인정까지 있는 것이 의외여서 더욱 고마웠다. 명님 얼굴은 해죽 웃으면서 눈만 퉁퉁 부어서 승재를 따라 나온다. 대문간으로 나와서 명님은 고개를 숙이고 섰고 승재는 잠시 말없이 명님을 바라다 본다. 이제는 나이 그만해도 15살이라고 곱살한 게 제법 처녀꼴이 드러난다. 이렇게 처녀꼴이 난 명님을 이곳에서 두고 가는 일을 생각하면 2달 동안이라 하더라도, 또 주인 여자가 다짐한 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결코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었다. 명님아, 승재의 목소리가 한량없이 부드럽다. 명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쳐든다. 너 넉넉 잡고 이 집에서 2달만 참아라. 응? 그럼 그 안에 서울로 데려가 줄게. 서울로요? 무척 반가운지 명님의 음성은 명랑하다. 그러면서 눈에는 구슬이 어린다. 명님은 눈물이 나게 반갑고 고마웠는데 승재는 이해가 슬퍼서 울거니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목이 잠긴다. 서울,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서 기다리는 게야. 응?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둘 테니 이 집 주인이 차표 사주면 서울로 가라고 하거든. 바로 오는 거야. 네, 그렇지만 어떻게 혼자 못 온단 말이지. 괜찮아. 이 집에 부탁해서 전보 쳐달라고 할 테니까 전보 받고 내가 중간까지 마중 갈게. 혹시 홍품 모아서 내가 내려와도 좋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울지 말고 잘 있는 거야. 명님은 말없이 그냥 서서 치맛고름만 문다. 승재는 울지 말고 있으란 말을 다시 이루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겨우 돌린다. 어쩌면 두 정든 사람끼리 떠나기를 아끼는 것과 흡사하다. 어느 사이 옅은 황혼이 자욱이 내려 두 그림자를 도리어 더 뚜렷이 드러내준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